오늘 사자성어로 배우는 역사는 그곳에 가면 무조건 죽는 함흥차사와 천하절색과 연을 맺는 함한차사입니다. 함흥차사. 다함. 일어날 흥. 어긋날 차. 불일 사. 함흥차사는 조선 건국 초기에 있었던 야사에서 비롯된 사자성어이자 관용어인데 글 그대로는 함흥에 가는 차사이지만 속뜻은 보낸 사람이 아직도 아무런 소식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다섯째 아들인 태종 이방원의 왕자의 난에 분노한 태조 이성계는 고향인 함흥으로 떠나버렸는데 이때 옥새도 함께 가지고 가버렸습니다. 즉, 너 같은 놈은 내 자식도 아니고 이 나라의 임금도 아니다라는 의사 표시였는데 명나라에서는 옥새를 받아오든지 왕위에서 물러나든지 둘 중 하나를 고르라면서 압력을 넣습니다. 이에 상황이 난처해진 태종은 태상왕 이성계에게 차사를 보내 옥새를 양도하고 한양으로 돌아오시라는 전가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태종을 미워했던 태조는 집들에 초소를 설치해 태종이 보낸 차사들이 왔다는 보고가 들어오면 직접 말을 타고 나가서 활로 쏴 죽였습니다. 전부 이성계에게 죽은 것은 아니고 송류는 이성계를 만나보지도 못하고 이성계의 사병들에게 살해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죽은 박수는 이성계의 마음을 흔드는 데 성공했지만 돌아가는 길에 병이 나서 쉬던 중 이성계의 사병들에게 기습당해 죽습니다. 이 사신들의 직책이 차사라서 결국 어디에 무엇을 하러 갔는데 도통 소식이 없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되었습니다. 이에 태종은 왕의 자질을 직접 보이고 인정받기 위해 사병을 없애 왕권을 강화시키거나 호피법 등을 실시해 민생체계를 정비하는 등 갖은 노력을 했습니다. 나중에 무학대사가 이성계를 찾아가 주상께서는 훌륭히 잘하고 있다며 계속 설득한 끝에 그는 결국 한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태종은 이성계가 돌아오자 궁밖까지 마중을 나가 아버지 앞에 엎드려 통곡했고 그 모습을 본 이성계는 태종에게 옥새를 넘겨주었습니다. 야사에서 특히 유명한 인물로는 박순과 성성린이 있는데 성성린은 자청에서 차사로 갔다가 이성계가 칼을 쥔 채 자네도 차사로 왔는가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한다는 소리가 신이 차사로 왔다면 신의 두 아들은 눈이 멀 것입니다 라고 말해서 목숨은 건졌지만 나중에 정말로 아들 둘이 소경이 되었다고 연려실 기술에서 전합니다. 박수는 망아지 딸린 어미말을 데려가 이성계를 설득하는 데 성공했지만 이성계의 신하들이 가만 놔둘 수 없다며 죽이려고 합니다. 이성계는 그가 이미 용흥강을 건넜으면 살려두라고 했지만 마침 병을 얻어 느리게 이동하던 박수는 강을 앞에 두고 자객에게 암살당했다고 전해집니다. 이성계는 살려보내려던 박순이 살해당한 데 충격을 받고 무학대사가 찾아오자 그를 따라 이방원에게 돌아왔다는 에피소드로 이야기가 끝납니다. 실제로 송유와 박순이 함주에 가서 목숨을 잃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성계와 그의 죽음에는 관련성이 없으며 둘 다 조사이가 이끄는 반란군에게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특히 박순은 박만을 비롯한 반란군 장수 및 수령들에게 조사이를 따르지 말라고 설득하다가 죽었다는데 그렇지만 조사이의 난이 이성계의 작품이라는 시각도 있어 간접적인 관련은 있습니다. 원래 태종은 조사이의 난이 터지자 이서와 서로대사는 태상왕을, 박수는 각 수령들을 설득하는 임무를, 이천호는 반란 진압 임무를 맡겼습니다. 하지만 이서와 서로대사는 반란군에 막혀서 실패를 하고 박수는 살해를 당해서 실패하며 이천호는 패배해서 실패를 해서 결국 태종이 직접 친정을 나섰습니다. 성성리는 차사로 간 적도 없는데 큰아들 성지도와 그 아들 성귀수가 2대에 걸쳐 시각장애인이었기 때문에 이게 엮여서 뒷말이 나온 모양인데 작은 아들 성지도는 일찍 죽긴 했어도 시각장애는 없었습니다. 성성리는 태조가 환궁한 후 태종이 문안 인사드릴 때 일부러 골라보낼 정도로 태조의 총애를 받았기에 차사로 간 적이 없음에도 이런 설화가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태종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 자체도 어불성설인데 당시 명나라는 정난의 변으로 시끄러워 조선왕 책봉에 신경 쓸 상황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 후 영락제 즉위 축하사절로 간 하륜이 금인과 고명을 내려줄 것을 청하자 순순히 내려주었습니다. 조사위에 난자체가 이성계가 이방원을 몰아내고 왕위를 되찾으려고 벌인 역쿠데타 시도였다는 점을 보면 박순 등 함흥차사로 알려진 인물들이 태조에게 죽임당했다는 것 자체는 맞는 말입니다. 무엇보다 태조 이성계는 함흥으로 바로 가지 않고 소요산에 있었던 이태조 행궁에 머물렀습니다. 소설가 김진명은 하늘이여 땅이여에서 내용을 바꿔 태조의 옛 친구나 태조를 지지하는 고위 인사가 태조와 접촉 못하도록 이런 소문을 퍼뜨린 것으로 실제는 태종이 죽인 것으로 묘사했습니다.
한국과 같은 한자 문화권인 중국과 일본에도 비슷한 표현이 있는데 중국어로 쉬션다하이는 바다에 가라앉아 떠오르지 않는 돌을 말합니다. 일본어로는 테포우다마라고 하는데 총에서 발사되어 돌아오지 않는 총알을 일컫는 말입니다. 비슷한 말은 베이퍼웨어, 오림우중, 강원도 포수, 하만차사가 있는데 특히 하만차사는 조선 성종 때 여자의 미모에 홀려서 생긴 말입니다. 하만차사, 다함, 편안한, 어긋날차, 불일사. 함흥차사처럼 가면 종무소식이 되는 말로 하만차사라는 말이 있는데 돌아오지 못하는 것은 동일하지만 하만차사는 죽는 것이 아니라 하룻밤이지만 로맨스가 이뤄지는 것입니다. 옛날 조선 성종 때 함안읍에 사는 사람이 죽을 죄를 지었는데 그에게는 노아라는 딸이 하나 있었으니 아름다울 뿐 아니라 가진 재주도 출중해 시를 잘 짓고 춤과 노래에도 능했다고 합니다. 누구라도 한번 보면 반할 정도의 외모에다 재주마저 많으니 사람들이 빠지는 것도 이해가 되는데 노아는 자신의 재주를 아버지를 구하는 데 쓰게 됩니다. 당시에는 임금이 파견한 관리가 재판을 연 후 판결을 내리는 제도였는데 재판을 위해 파견되는 관리를 미색으로 유혹한 것으로 일종의 미인계인 셈입니다. 절세 미인인 노아는 아버지의 목숨을 구하고자 기생으로 입적했고 중앙에서 판관이 내려오면 기생을 관리하는 형방에게 돈을 주어서 자신이 판관을 모시고자 했습니다. 그녀는 파견된 판관과 하룻밤 동침을 하고 판관은 노아 때문에 사랑의 포로가 되는데 함안으로 파견된 관리들은 노아가 친 허니트랩의 포로가 되는 것입니다. 노아의 미인계에 빠진 관리는 진퇴양난에 처한 셈으로 맡은 바 직분을 다하려면 노아의 아버지를 처벌해야 되지만 이미 노아와 사랑에 빠진 후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죄가 확실한 노아의 아버지를 무죄 방면하자니 이것은 자신의 양심에 거스르는 일이라 고민에 빠진 하만차사는 결국 관직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이렇게 되자 중앙에서 다시 중앙판관을 내려보냈지만 노아의 품속에서 떠날 줄을 몰랐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자 중앙에서는 다시 최판관을 내려보냅니다. 새 판관이 내려온다는 소식을 들은 노아는 함안읍성에서 40리나 떨어진 칠원읍성이 있는 칠원 영포역으로 떠나게 됩니다. 당시 관리들은 역을 통해 말을 바꾸고 밥을 먹었기 때문에 반드시 거쳐가야 하는 곳으로 그곳에서 노아는 역장의 딸로 위장 잠입을 하고 있었습니다. 최판관은 영포역으로 내려왔지만 영포역 역장의 딸인 노아가 마음에 들어서 떠나지 못하고 있었는데 다음날 역장의 아내에게 노아가 누군지 물어보니 자신의 딸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동침을 합니다. 하룻밤 2년 후에 이별을 하게 되자 최판관은 너무 아쉬워했고 노아도 아쉬워하면서 노아는 실에 먹을 묻혀 판관의 이름을 자기 팔뚝에 새기게 했다고 합니다.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지만 하루빨리 함안으로 가야 하는 최판관은 눈물을 머금고 함안읍성에 도착하여 죄인의 딸을 불러들였습니다. 그러자 불려온 노아는 최판관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 달라면서 다음과 같은 시 한 편을 지어 올렸답니다. 노아 옥빛이 수명 가깁기 부자자명. 노아의 옷 같은 흰 팔에 새겨진 이름은 누구인고 살갗에 깊이 새겨진 글씨가 뚜렷하구나. 영견 낙동 강수진 첩심 종부 부초맹. 차라리 낙동강 물이 마르는 것을 볼지라도 이 마음은 끝끝내 첫 맹세에 어긋남이 없소이다. 이 내용을 들은 최판관은 판결을 내릴 수 없었고 나중에 옥에서 풀어주었으며 그 후 판관을 그만두었는데 사람들은 이 일을 하만차사라고 불렀다고 함안읍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사자성어로 배우는 역사는 그곳에 가면 무조건 죽는 함흥차사와 천하절색과 연을 맺는 하만차사였습니다.